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요즘에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은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 댓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분들이 뭘 원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낀 점을 좀 반영해서 요 다음 동영상을 올려야지. 요런 콘텐츠를 잡는데 아주 기묘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리고 오늘까지 올라온 그 댓글들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논문을 이제 내가 읽는데 논문 읽는데 뭐 어떻게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냐, 또는 논문을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뭐를 위주로 봐야 되느냐?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그냥 뭐 공부하려고 논문을 읽는데 뭐 어떤 논문을 보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러니까 수업 중에 교수님이 논문을 읽고 요약을 해왔나, 뭐 이런 이제 과제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많아. 이 대학원 수업에서 수업을 담당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논문을 이제 몇 가지 탁탁 던져주고, 야, 이거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해라, 뭐 이런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논문 읽기 좋은 방법은 뭐 아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떠라, 뭐 달아져라 거부가, 뭐 느릿느릿 걸어라, 이러면서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논문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논문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좀 주관적인 거지. 뭐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나한테 딱 맞는 뭐 그런 스타일이 필요한 것이지, 누구에게나 다 일률적으로 통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 주관적으로 그냥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나는 그냥 논문을 이렇게 읽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읽다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읽는 게 뭐 좋더라라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논문을 그 읽는 사람의 처해 있는 그 당시의 입장에 따라서 요령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좀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보시려고 하는 바로 그 입장이에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연구자의 입장입니다. 연구자. 대부분 논문을 읽는 사람들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연구자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뭐 학생분들 많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보신다. 요때, 요런 입장일 때 논문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좀 효율적인가, 이거를 오로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선행 연구, 논문을 보는 그 요령,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치면,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연구 필요성 제기를 위한 논리, 구조, 작성을 위해서 선행 연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읽을 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논문을 찾는 전자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거야. 키워드로 검색하는데 주로 보면 그 키워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잡히지는 않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대상이잖아. 내 연구 대상의 어떤 문제, 거리, 요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인과관계 연구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그 연구 대상의 원인 쪽보다는 결과 쪽, 요게 지금 그 대상이 겪고 있는 문제거리다. 저는 이렇게 주로 많이 접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의 결과 쪽에 해당되는 것,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주로 많이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자도서관에서 그냥 막 엄청난 선행 연구의 제목들이 리스트가 쫙 펼쳐지는 거지. 그러면 대부분 종류가 두 가지로 탁 나눠집니다. 학술 연구 논문은. 하나는 학회 논문, 하나는 학위 논문. 그러면 여러분은 자, 내 연구의 논리 구조를 위한 선행 연구 조사를 했을 때 학회 논문 위주로 볼 것이냐, 학위 논문 위주로 볼 것이냐. 요것도 고민거리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 논리 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했던, 내가 근거로 내세우는 이 선행 연구가 조금 질이 좋은 거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게 질이 좋은 논문인가? 첫째는 학회 논문. 저는 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학회 논문이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보다는 조금 질이 좋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학위 논문도 박사 논문이 석사 논문보다는 당연히 질이 좋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아예 그냥 막 네 논리 구조를 세우기 위한 근거 제시용으로 선행 연구 조사는 말이야. 석사 논문은 보지도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네, 이거는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 교수님도 내가 봤다. 어떤 교수님이냐면 야, 지방대 논문 보지 마. 뭐 이런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학회 논문 위주로 저는 좀 찾게 되더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학회 논문에 그 내가 검색했던 그 결과의 제목들이 막 리스트업 돼가지고 쫙 나올 거 아니에요. 학회 논문들이 쫙 나오면 당연히 제목부터 보지. 제목부터. 그래서 제가 제목 잘 적어라. 제목 잘 적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이버 시대,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선행 연구 조사를 하면 옛날에는 도서관 실컷 기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하루 종일 논문을 찾아도 3편, 4편밖에 못 찾는데 지금은 그냥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논문이 수백 개가 막 떨어진다 이거지. 리스트업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후행 연구자가 이제 간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행 연구자 입장에서는 내 논문이 후배들한테 간택이 많이 돼야 내 레퍼런스 점수가 올라간다고. 그 점수 여러분 나중에 국립대학교 뭐 공립대학교 이런데 교수 임용으로 지원하려고 지원 서류 보세요. 레퍼런스 건수도 막 적고 막 이런 난이 있거든. 그게 관리가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선행 연구자 입장에서는 후배 연구자님들 제발 내 논문 좀 선택해 주십시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후행 연구자들이 일단 제목부터 좀 보는 경향이 있거든. 나부터도 그런데 그러면 제목에서 내가 그냥 눈에 탁 띄어야 돼. 제목만 딱 봐도 그냥 이 논문이 대충 내용이 뭐겠구나.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목에서부터 임팩트 있게 쫙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목에서 대도방이 나오게끔 해주라 이거예요. 제목에서 그냥 대상 도구 방법이 뭔지 딱 알 수 있게 그렇게 문장을 쫙 적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후행 연구자 자신이 미리 논문을 위한 기초 소양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방법론도 많이 알고 해가지고 제목만 딱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이다 딱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기초 지식 공부를 좀 했었어야지. 그러면 선행연구조사가 엄청 빨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요. 솔직히 학회 논문 찾아가지고 제목부터 그냥 쫙 보는 거지. 몇백 개 중에서 제목에서 일단 필터링을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보느냐? 제목에서 이제 초록을 보기 시작합니다. 안에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보고 싶다면 제목에서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뭐 그러면 초록을 딱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로 거의 내 논리 구조를 짜는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 괜찮네 싶으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연구 방법 같은 거 좀 보죠. 연구 방법.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서론하고 뭐 결론, 뭐 이론적 배경 이런 거 안 읽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거 읽다가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이만 한 달, 두 달, 막 세 달 이렇게 걸린다면 선행연구조사만 몇 달 걸려 보세요. 세 달 전에 했던 선행연구조사 내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선행연구를 하면 선행연구의 늪에 갇혀가지고 내 연구 모형을 짤 수가 없어. 그래서 선행연구도 사실 좀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그래야 내 연구 모형이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빨리 하면서도 많이 하면서도 적당히 많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목에서 거르고 학회 논문 위주로, 그렇다고 뭐 학위 논문을 하나도 보지 마라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학위 논문 위주로 제목에서 거르고 초록을 보면서 또 연구 방법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면 봐서 내 논리 구조를 위한 선행연구조사 자료로 근거로 삼는 편이다. 누가?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연구자의 입장에서 논문을 읽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인용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입장이니까 논문이란 자고로 인용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이게 페이지가, 나는 학위 논문을 왜 그렇게 페이지를 많이 쓰는지 나는 지금도 도통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학생이니까 공부한 내용을 적는 차원에서 페이지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공부한 거 정리하고 뭐 이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교수님은 야, 태어나서 네가 언제 책 두꺼운 거 한번 써보겠니? 그냥 논문 쓸 때 그냥 막 어디 뭐 네 나중에 뭐 나이 좀 들고 좋은 집 사면 서재 하나 쫙 만들어가지고 뒤에 네 논문 쫙 꽂아 놓을 때 그냥 뽀대나게 보이게끔 그냥 두껍게 적어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떠나서 연구는 연구 그 내용으로서의 중요성이 큰 거지 외형상으로 두꺼워서 좋아 보인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최소한이라도 인용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용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 논문을 주로 보는데 요때 또 인용거리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학회 논문에 많겠어요? 학위 논문에 많겠어요? 요건 또 학위 논문에 많네. 그런데 인용을 하게 되면은 출처가 이게 1대1로 아다리가 딱 맞아야 되거든. 그런데 학위 논문 중에서 석사 논문은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대충 쓰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학위 논문은 주로 박사 논문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박사 논문 위주로 본다. 박사 논문은 심사 자체가 까다롭거든. 그러니까 출처 같은 거를 1대1로 딱 맞추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용거리 뭐가 있습니까? 뭐 개념 이런 것도 인용거리가 있고, 개념. 뭐 이론 이런 것도 이런 그 인용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뭐 현황 이런 것도 인용거리 볼 거 많아요. 실제로 내가 인용한다면 박사 논문에 막 이론적 배경 이런 거 보면 뭐 개념, 이론, 현황, 뭐 사례, 뭐 외국 사례, 국내 사례 이런 거 뭐 내가 굳이 딴 데서 안 찾아도 논문을 쓴 그 선행 연구자가 미리 다 찾아놓은 거 많단 말이지. 뭐 그런 거를 밑바닥으로 좀 깔아놓고 내가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용할 때 또 많이 하는 거. 도구. 뭐 양적 연구
같은 거 통계 분석할 때 설문지 만들 때 뭐 측정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발할 거 아니면 남이 개발한 거 인용해 오잖아요. 설문 도구 같은 거. 이렇게 첫 번째,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입장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입장이 바로 연구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연구자의 입장.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행 연구조사, 논리 구조 작성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인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연구자의 입장에서 논문을 읽는 그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장은 누구의 입장이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안 될지도 몰라요. 학생이라면 이거는 교수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컨설팅 업자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논문을 뭐 지도하거나 또는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는 논문 읽는 요령. 이거는 누구 논문을 지금 읽는다는 거지? 바로 내가 지도하는 학생의 논문을 읽는 요령. 또는 내가 심사를 하는 그 학생이나 또는 내가 학회에서 만약에 심사를 한다면 투고한 사람. 그 사람의 논문을 읽는 요령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왜 제가 지금 이제 뭐 우리 집에 제가 딸이 둘인데 옛날에 키울 때 맨날 그랬었어요. 제가 했던 말이. 야, 시험 잘 치려면 학교에서 시험 치잖아요. 야, 시험 잘 치려면 이거 꼭 하나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시험을 치르는 학생 입장에서 답을 찾기가 좀 쉬워진다. 요 말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논문을 쓰는 학생 입장에서도 우리 교수님, 지도하는 교수님 또는 심사하는 교수님이 뭐를 주안점으로 두고 지도를 하거나 심사를 할까? 이거를 내가 이미 예상한다면 논문을 준비를 하고 쓰는 입장에서 거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논문 지도를 하거나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는 논문 읽는 요령을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일단 제목을 보지. 제목에서 감을 잡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 공통인 것 같아. 그리고 제목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 제목 그 다음에 내가 주로 뭘 봤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목 다음에 저는 항상 목차를 봤던 것 같아요. 이 목차의 구성, 이 목차의 구성에서 이 제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거를 좀 보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제목 다음에 목차를 봤던 것 같아요. 제목에서 감 잡고 목차에서 이 연구자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지 이거를 이제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논문 지도나 심사 입장에서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연구 필요성이 과연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서론을 봅니다. 서론을 어떻게 보느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서론을. 자, 이럴 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론 작성 요령에서도 멤버십 강좌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문단 구조거든. 문단 구조. 이 문단 구조를 모르면은 서론 글 자체를 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어렵고 특히 학위 논문에서 서론이 막 10장, 11장 이렇게 되는 그런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못 썼다가는 그냥 막 논문의 논리가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논리 구조의 그 맥을 내가 끝까지 잡고 늘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눈알을 딱 잡고 여기에 딱 고정시켜서 내 의지대로 끌어올려면은 문단 구조를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소설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고 문단의 구성 자체를 계산을 해야 돼요. 진짜 이 뭐 수학적인 계산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아까 연구자 입장에서 찾았던 선행 연구의 논리를 위한 그런 선행 연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딱딱 대입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연구 필요성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독자의 눈이 지치지 않게끔
일관성 있게 맥락을 절대 놓치지 않아. 중간에 새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쓰잘데기 없는 설명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서론에서 논리를 펼쳐나가서 결국에는 연구 필요성까지 끌어냅니다. 요걸 잘해야 돼. 연구 잘하는 사람은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서론을 그 논문 지도나 심사하는 입장에서 학생 논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서론 이거를 딱 보면 서론만 봤을 뿐인데 논문의 전체의 저 끝에 결론까지의 맥락도 심지어는 결론까지의 맥락도 다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끔 글을 쓰는 게 서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만 딱 봐도 이거는 통과. 이건 뭐 다 쓴 거나 진배 없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론 본 다음에 뭘 보냐면 이제 연구 방법을 보는 거죠. 서론에서 연구 필요성이 정말 논리적으로 잘 나왔다면 그러면 그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 문제나 또는 연구 가설이 제기될 거 아닙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풀 건데? 대도방. 이건 뭐 양질을 떠나서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대도방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가장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설계를 했을까? 요거를 볼 때 논문 지도나 심사하는 사람도 정말 다양한 방법을 이미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방법을 보게 되고 연구 방법이 이거 적합하네, 괜찮네, 살아있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분석 내용을 보게 되고 주로 이제 이 순서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내용은 좀 약간 전문적이니까 이렇게 좀 뭐 잘 됐네 이렇게 설계에 의해서 잘 흐름을 분석을 했구나라고 되면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보는데 저는 주로 이론적 배경을 볼 때는 너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설명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주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정반대가 되는 교수님들은 무조건 이론적 배경에서 막 추가, 자료 추가, 외국 사례 추가, 한국 사례 추가, 현황 추가 해가지고 막 논문을 막 뚱뚱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너무 쓰잘데기 없는 이 맥락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다 뺐으면 좋겠다. 다이어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 배경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 꼭 필요한데 이 설명은 없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뭔 놈에 그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지 뭐가 안타까웠는가 봐. 이거 설명하면서 이것도 미련이 남고 이거 설명하는데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이론적 배경이 너무 막 쓰레기처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와 정반대에 있는 교수님들도 여러분의 논문 지도나 심사위원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 스타일이지 여러분이 제 스타일을 무조건 따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나 여러분의 심사위원 교수님이 좋아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냥 제 스타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참고문헌을 봅니다. 참고문헌. 왜냐하면 특히 이제 논문 지도나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표절의 위험성을 항상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또는 이 연구자가 지금까지 논문을 잘 써왔는데 안타깝게 출처를 안 밝혀가지고 억울하게 표절이라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심사하는 입장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미리 예방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하면 표절의 위험성이 있다. 빨리 출처를 찾아가지고 출처를 제시를 해서 정확한 인용 방식을 표기를 해라. 그래야 소프트웨어가 못 잡아낸다. 잡아낸다 하더라도 네가 할 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꼭 맞출 겁니다. 참고문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거든요. 무조건 1대1로 다 맞추는 거를 다 검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의 논문이 막 표절 문제에 휩싸인다. 저는 학생이 논문을 뭐 잘 알고 썼겠어요? 학생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예방을 했었어야지. 심사 단계에서
그 전에 지도 단계에서 예방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표절과 관련돼서는 교수님의 책임이 옛날에 이제 뭐 카피킬러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던 시절에는 또 그랬다 치자 이거예요. 예, 제가 뭐 좀 양보해서 뭐 그랬다 친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빨리빨리 그런 것도 계산해 주잖아요. 그게 뭐 소프트웨어가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러면 그걸 이왕에 내가 퍼센트를 받기 때문에 지도나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 예방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절에 문제가 나온다 이런 것은 교수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에 맞느냐, 뭐 학교나 학회 매뉴얼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꼼꼼하게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논문 지도나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는 이 논문을 읽는 입장, 학생들의 논문이나 논문 투고한 연구자의 논문을 읽는 입장이겠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좀 미리 예상을 해서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을 읽는 입장 세 번째 3. 이거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냥 공부하려고 있는 입장이 있어요. 제가 그 중국에 이 신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 대학을 다닌 적이 없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을 그게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현대의학으로는 풀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 구글 스칼라 뭐 이런 데서 자기 아들과 유사한 병과 관련된 의학 논문을 엄청나게 읽은 거예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논문으로부터 의학적인 지식을 상당히 많이 쌓아서 자기 집에 약을 만드는 장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실을 하나 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을 만들어서 자기 자식한테 먹이고, 그게 방송에 나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떠나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공자가 아닌데 논문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직업상 제가 뭐 공부하려고 논문을 읽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논문 지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읽는 편인데, 그래도 진짜 가랑비에 저 옷 젖는다고 저도 그런 논문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약간 이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이 야금야금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상당히 많은 지식이 제 머릿속에 조금 들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진짜 논문을 보다가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논문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공부거리를 정말 좀 심취해서 본 게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철학 쪽.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철학과 관련된 논문을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재밌더라고. 근데 이게 철학책을 사서 보는 것보다 저는 논문쟁이니까 논문에서 어떤 연구자가 진짜, 제가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쇠가 빠지게 조사를 해가지고 압축시켜서 그거를 또 교수님들이 심사를 해서 정말 알짜배기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논문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 비타민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논문만큼 좋은 재료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도 책 쓰는 게 쉽겠어요? 논문 쓰는 게 쉽겠어요? 책 쓰는 게 쉽잖아. 논문 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논문 쓰는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논문을 읽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저자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걸 만들어 놨겠어요. 완전히 보약으로 치면 완전 십전대보탕인 거라. 논문은 그냥 단행본이, 서점 가서 사는 그냥 단행본은 그냥 뭡니까, 그냥 저 쌍화차고, 논문은 십전대보탕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논문은 그냥 어떻게 봅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정독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 있잖아요. 논문 찾아가지고 최근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찾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논문을 볼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론을 좀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제 어떤 학문을 좀 알고 싶다거나 할 때는 주로 박사 논문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박사 논문의 이론적 배경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정리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연구 성과 있잖아요. 연구 성과. 연구 성과 같은 거를 볼 때는 주로 학회 논문을 많이 보죠. 이렇게 이제 좀 나눠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도 요새는 논문을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논문을 읽는 요령을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논문을 읽는 사람의 세 가지 입장을 나누어서 세 가지 입장별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뭐 대다수는 연구자 입장이겠죠. 제가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은 항상 교수님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다. 심사자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입장이었던 논문 지도, 심사자의 입장에서 논문을 어떻게 읽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논문의 압박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면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생길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러면 서점에 가서 책 사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책 사기 전에 한번 리스나 국회 전자도서관 이런데 아니면 구글 스칼라 이런데 들어가 가지고 논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십전대 보탐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논문을 읽으시면 논문이 조금 더 나한테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지겹지 않고 논문이라는 게 조금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논문을 읽는 세 가지 입장.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입장을 생각을 하시면서 논문을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